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자,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오마이뉴스의 이주영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할까요? 네. NLL 언급이 있었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검찰 발표 내용 때문인데요.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았고 대신 봉안마을로 가져갔던 서버에서 대화록을 찾았다는 게 검찰 발표 내용입니다. 초고 대화록 삭제 흔적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만약 삭제된 대화록이 하나의 완성물일 경우에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삭제 행위가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과 여당은 이 삭제된 대화록이 완성본이라는 입장입니다. 소위 말하는 친노 진영에서는 초본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죠. 네. 이를 두고 트위터에서는 검찰이 처음에 초본으로 보이는 대화록이 삭제됐다고 서둘러 발표한 게 이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초반에 초본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가서 초본, 초고라는 표현을 삼가달라 완결성을 갖춘 완성본이다라고 밝혔죠.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기초노령연금 공약 파기로 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검찰이 대화록 관련 수사 내용을 서둘러 공개했다. 사실상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 스스로 수사 공정성에 흠집을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참여정부 또는 야권 인사들의 주장에 시시각각 대응하면서 스스로 정치적 대립구도를 만드는 모습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애초 이번 사건의 본질은 대화록의 내용과 이를 대선에 활용한 데 이어 무단 공개까지 한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불법 공작 여부라는 지적이 트위터에서도 제기됐습니다. 네.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핵심은 지난해 18대 대선에 써먹기 위해 벌어진 대화록 불법 유출 사건이다. 누군가 이를 덮으려고 또 부관 참시를 벌이는구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수사 초점은 지난해 대선 전 대화록이 새누리당 쪽에 전달된 경위다. 김무성 의원이 어떻게 대선 전에 대화록을 보고 대선 유세에 활용했는지, 권영세 주종대사는 어떻게 대선을 앞두고 대화록 내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발언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열세에 놓인 야권이 이럴 때일수록 좋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의원직도 내놓을 테니 대신 새누리당은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을 상대로 특검을 벌이는데 합의해달라는 식으로 나와야 한다. 그래야 진정성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쓴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해당 대화록이 초본이든 완성본이든 상관없이 결국 정치적으로 진실이 판가름 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이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의 승패가 과연 분명하게 판가름 날지 의문이다. 삭제된 대화록이 공개되든 녹음 파일이 공개되든 결국 모든 사실을 정당들이 각자 자신이 속한 진영 논리에 맞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편 NLL 논란이 재점화된 상황에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이 트위터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김장수 안보실장은 지난 4일이었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국방부 장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했던 김 실장은 노 대통령이 NLL 문제와 관련해 소신껏 하고 오라고 말했고 그 결과 소신껏 NLL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과 NLL 문제의 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 실장이 오랜 침묵을 깨고 중요한 증언을 한 것입니다. 네. 이를 두고 트위터에서는 이것으로 NLL 포기 논란이 종식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참여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 실장이 이 정도 발언을 한 것은 사실상 NLL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작 솔직히 답했으면 어땠을까란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좀 더 일찍 이런 말을 했으면 정치적인 소모전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이제라도 소신 있는 발언을 해 다행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릇 장수는 가장 위급할 때 올바르게 처신을 해야만 하고 또한 진실을 은폐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뜨거운 이슈로 부상을 했는데요. 이 문제는 잠시 후 탈탈 인터뷰에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주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싫어해도 꼭 설치할 어플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옥션과 지마켓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시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SNS 한 뉴스 시간에 이 NLL 대화로 이 논란이 재점화된 것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할 분은 민주당의 전해철 의원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그 지난주에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총평부터 예. 부탁드립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예. 내용입니까? 일단 이번 사건의 경우의 핵심은 예.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이 되었는지 또 이관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경위로 이관이 안 되었는지가 핵심일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예.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 내지 수사가 없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그동안 특검 주장을 하면서 서한에 응하지 않았던 많은 관계자들이 예.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수사 일정으로 조율 중에 있고 일부는 이제 소환 시기가 결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서둘러 발표한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면 전환용 물타기 아니냐. 네. 근래 최동욱 전 총장 건이라든지 또 예. 국지공약 파기 논란 이런 건이 있을 때 이걸 굳이 지금 발표할 필요가 없는데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은 그 경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사 발표를 한 것은 네. 전형적인 국면 전환용 물타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서둘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좀 따로 짚도록 하고요. 일단 팩트 관계부터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 팩트 관계를 짚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전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이지원이 정본이고 봉하마을로 가져간 이지원 사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이지원 정본과 사본의 내용이 다를 수는 없는 거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이제 참여정부에서 이지원을 사용했던 것 중에서 네. 국가기록원으로는 이관해야 될 목록을 만들어서 예. 팜스라는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물관에 보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장하드를 통해서 그 팜스라는 대통령 기록관에 그 기록원에 갔던 것이고요. 네. 이지원 사본 그러니까 봉하마을에 갔다가 지금 이제 이것도 당연히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데 이지원 사본은 그 이관했던 것실 말고 전체적으로 다 당시 참여정부에 했던 그 전체를 사본했던 거이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이관을 해서 대통령 기록관 팜스에 있는 거하고는 당연히 차이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본이라고 표현을 하면 정본이 있고 그거에 복사본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사본은. 그런데 지금 그 의원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봉하마을로 가져간 이지원 사본에 들어가 있던 내용 중에서 대통령 지정물로 기록된 것에 한해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칙은요. 모든 것은 다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메모라든지 또 수기로 이렇게 초안 상태에 썼다는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은 이관 목록에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렇긴 하죠.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 대화록처럼 예컨대 초안과 최종본이 있다 그러면 초안이란 건 의미가 없으니까 최종본만을 이관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질적으로 지금 이지원 사본과 옛날에 참여정부에 썼던 것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서 일부는 지정으로 하고 또 비밀 기록으로 하고 일반 문서로 이렇게 정리해서 갔던 것이 대통령 기록관에 가 있는 거고 그렇게 정리할 가치가 없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 수기 메모라든지 그냥 이게 쭉 써왔 이렇게 아주 초안 상태로 썼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관으로 안 갔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그 탑재된 기록물의 질 중요도는 논외로 하고
예. 오히려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그 문서의 양은 봉화마을에 있었던 이지원 사본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자,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2008년에 네.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것과 이 이지원 사본을 네. 검찰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두 개 내용적인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맞습니다. 예. 그때 검찰에서 내용적인 차이가 없다. 다만 자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미가 전혀 없는 무슨 초안이라든지 예. 그냥 이렇게 썼던 그런 것들의 의미 없는 것들은 몇 건의 차이가 있지만 네. 본질적인 내용적인 차이가 없다고 그때 2008년에 이야기했는데 제가 설명드린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 점을 여쭤봤냐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러니까 그 잘 안 풀렸던 부분이 검찰의 발표를 보면은 예. 이 이지원 사본에 그 이른바 최종본이 있었고 또 예. 그 일단 초안이라고 일단 부르죠. 이 초안이 삭제된 흔적을 찾아내서 이것을 복구를 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러면 국가기록원에 있는 이지원에도 이 초본의 그 삭제 흔적을 찾아내서 복구를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게 예.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네. 국가기록원으로 보낼 때는 예. 이제 그 이관 목록을 쭉 만드는데 네. 이관 목록을 만들 때 초안과 최종본이 있으면 초안을 보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통상의 경우에. 예. 그래서 이런 초안 같은 것들은 실제로 국가기록원으로 갈 때는 다 빠질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의미 있는 문서가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에 어떤 의미가 없는 것들은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봉화마을에 있던 이지원 사본에는 최종본이 있었는데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이지원 정본에는 없습니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그러면 결국은 이게 삭제됐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봉화마을 그걸 제가 호칭을 이지원 사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이지원 사본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하나는 목록이 없는 리스트가 없는 초안 상태의 대화록이 있고요. 예. 또 완비된 형태의 최종본의 대화록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왜 그럼 국가기록원으로는 그 최종본이 없냐? 초안이야 당연히 안 가겠죠. 왜냐 목록 리스트에서 빠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최종본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최종본이 이지원 사본에만 있고 국가기록원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예. 그 경위를 밝혀보자는 것이고요. 예. 자, 그러면 그 경위와 관련해서 가능성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하면서 국가기록원에 이지원을 넘길 때 거기서 삭제를 했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탑재를 해서 넘겼는데 그 뒤에 누군가에 의해서 삭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가 맞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하나는 그때 넘길 때 넘기지 마라.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삭제를 지시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두 번째 가능성이란 거는 넘길 때 기술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이런 절차적인 문제로 해서 안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술적 오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임의로 삭제했다 이런 것들은 너무 쟤들이 큰 가정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생각하지 않더라도 아무튼 이관이 안 된 건 두 가지 가능성이죠. 하나는 당시의 대통령이든 또 누가 이건 넘기지 마라. 흔히 말하는 삭제를 지시해서 안 넘어갔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기술적으로 이걸 넘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관 대상에서 빠져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이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인데 마저 말씀드리면 지난 토요일 날 아마 조명규 전 비서관이 조사를 받고 하고 나서 이제 오늘 언론 보도에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조사의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언론에 하면 분명해진 사실은 뭐냐면 결코 대통령님이 그것을 넘기지 마라. 즉 삭제 지시는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폐기한 사실은 전혀 없다. 그러면 뭐냐? 이전에 언론에서 이제 오늘 이전에 그 전에 언론에서는 삭제했다 왜 폐기했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언론 보도에 나온 바에 의하면 분명한 것은 이지원을 폐기하거나 삭제를 지시한 사실은 전혀 없고 당시에 만들어졌던 오프라인 문서로 되어 있는 대화로 그 문서 종이를 파기한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국정원에 함부로 남기는 대신에 그 문서 종이에 대해서는 파기하라.
해서 문서 정의를 파기한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 가능성. 하나는 삭제 지시를 해서 없앴냐. 라는 부분 첫 번째 가능성은 전혀 지금 아니라고 이제 밝혀진 거죠. 아 근데 잠깐만요. 거기서 근데 지금 약간 그 언론 보도를 그러니까 인용을 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자, 오늘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통해서 이지원의 사실상 이 기술적 설계자였던 박 씨가 이걸 삭제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돼 있거든요. 검찰이 이렇게 지금 그 조명균 전 비서관을 그 불러서 조사한 결과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것도 구별해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최종본이 있는 겁니다. 최종본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초안 상태 것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안은 제가 자꾸 말씀드린 대로 표제부 그 리스트에서 빠진 거는 맞는 거죠. 맞는 거고 이게 최종본에 있는 건데 지금 그러면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삭제했던 것이 있냐 없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시에서 삭제한 것은 이지원상에 있는 문서는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언론에서 또 뭐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 변호인이나 조명균 전 비서관도 그와 같은 진술을 했다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주위의 쭉 그 상황이나 관련자들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찌됐든가 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서 삭제됐다는 사실이 조명균 전 비서관의 진술을 가지고 그동안 쭉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난 토요일 그 조사를 받고 나서 좀 분명하게 아닌 것으로 정리됐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하면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경향신문이 보도한 것은 최종본이 아니라 초본이 삭제된 경위에 대해서 그런 진술이 나왔다라는 거니까. 그런 처벌에 대해서 그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초본은 기본적으로는요. 최종본이 있는 상태에서 초본이라는 것은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관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최종본이 있는데 초관을 굳이 이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초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당연히 최종본을 그 이관 목록에 들어가게 되니까 결국은 초본에 대해서는 이관할 때 그 목록에서 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나 이런 것들은 전혀 있을 수도 없고 또 실제로 있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본이 없어지는 부분은 자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본이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인 문제다. 당연히 최종본이 있는데 초본까지는 보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하죠.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초본에 대해서는 삭제 지시를 내렸을 수도 있지만 최종본에 대해서는 삭제 지시를 내린 바가 없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초본에 대해서 하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본과 최종본이라는 것이 있을 때 초본을 리스트에 빼는 것은 완벽한 실무적인 거죠. 대화록이 있냐 없냐는 것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대화록을 이관하느냐 안 하느냐, 또 대화록을 보존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 대화록의 삭제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어떤 지시도 한 사실이 없고 분명한 것은 없애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조명균 전 비서관의 이야기에 의하면 종이로 만들었던 대화록은 없앤 것이 맞다. 자, 여기서 잠깐 교통 정리가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통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전해철 의원의 주장은 정리를 하면 문서로 된, 그러니까 전자 문서가 아니죠. 그냥 그 종이 문서. 종이 문서로 된 것에 대해서는 그 폐기를 지시를 했지만 전자 문서에 대해서는 초본이든 최종본이든 삭제 지시를 내린 바가 없다. 이것이잖아요. 전혀 없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전에 경향신문을 인용해서 이제 그 질문을 드린 것은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초본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삭제 지시를 내렸고 그래서 그 지시를 받은 조명균 전 비서관이 이지원의 기술적 설계자였던 박 씨를 통해서 삭제를 했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서 일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경향신문을 보시고요. 지금 우리 김준배 평론가님도 그러신데 지금 경향신문의 이야기도
초본에 대해서 대통령님 지시란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라도 조명균 전 비서관이 초본에 대해서 대통령님 지시로 삭제했다는 것은 전혀 말하면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요거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전해철 의원하고 사실관계를 다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제가 요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경향신문 보도가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 그러니까 가로 열고 봉화 이지원에서 삭제됐다 검찰이 복원한 것 가로 닫고 이 초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 비서관을 통해 박모 씨가 삭제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기사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말씀드리면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이거 오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한 것은 종이문서다. 그렇습니다. 전자문서는 초본도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초본은 실무적인 관례에 따라서 최종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알아서 삭제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해 삭제한 게 아니라 리스트에서 목록을 뺀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렇게 가름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최종본은 왜 그러면 그 국가기록원에 넘어갔던 이지원 정본에서는 없어진 걸까? 어떻게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추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대통령님 지시로 해서 이관하지 마라.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유가 아니라 이관의 어떤 기술적인 오류 또는 절차적인 어떤 잘못 때문에 이관이 안 돼서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가능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 지시로 이관을 하지 마라. 다른 지시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명균 전 비서관이나 그 변호인의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경위 그렇다면 왜 그게 이관이 되어 있지 않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무튼 이른바 노무현 청와대에서 의도적으로 삭제를 했을 수는 도저히 없다. 상상할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리라면? 예. 특히 가정에서는 대통령님의 지시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다라는 부분이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그러면 그 검찰의 수사와는 별도로 당시에 이제 관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삭제된 상태로 국가기록원에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초안 자꾸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초안과 최종본이 있어서 초안이 그러니까 표제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초안은 이제 리스트에 없다는 거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부분 왜 최종본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명균 전 비서관이라든지 다른 관계자들 이런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혹시 그 조사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 바로 그겁니다. 조사 이분들을 상대로 어떻게 된 건지 경위 파악을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본 한계는 있고요. 그러니까 그 관계자분들을 다 제대로 연락이 가능하거나 또 만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 한계가 있는데 일단은 기억이 또 불분명한 부분도 있고요.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중요한 문서임에는 불구하지만 당시 이관을 이제 수만 건, 수십만 건을 이관을 막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부분은 없어서 저는 이제 자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앞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왜 이관이 안 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됐고 제가 이제 강조를 하는 이유는 그것을 지금까지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안 됐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제 언론 보도도 하고 마치 결론인 것처럼 이야기됐는데 그 부분이 적어도 아닌 것으로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정리되니까 나머지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비서관이 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봉화 이지원 사본에 최종본이 있다는 것은 사본을 복사하기 전에 청와대 이지원에 최종본이 등록됐을 때는 얘기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이 맞죠? 자, 그러면 국가기록원에 현재 보관되어 있는 이지원 정본에도 이 최종본이 등록은 됐었을 거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지원 사본은 당시 참여정부에서 쓰고 있던 것을 그대로 사본을 했던 게 맞는데 국가기록원에 있는 것은 이 당시에 쓰고 있던 기록을 리스트를 쭉 만들어서 일부는 지정기록, 일부는 비밀기록, 일부는 일반기록 이와 같이 세 가지에서 분류해서 보낸 것입니다. 분류해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서 의미가 없는 것들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이 건처럼 있어야 될 기록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따로 경위를 밝혀야 된다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설명해. 자 봉화 이지원이 정본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원본이 되는 거잖아요. 성격이. 그죠? 봉화 이지원 사본이 원본이 되는 거고 거기서 불필요한 것은 빼고 이지원 정본이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드릴게요. 시스템적으로 설명드리면 참여정부가 쓰고 있던 이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지원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하나는 시스템의 이지원이 있고 안에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외장하드로 뺍니다. 외장하드로 빼서 RMS 방식을 통해서 팜스라는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장하드를 만들 때 지금 그대로 옛날에 쓰고 있던 것을 그대로 다 외장하드를 보내는 게 아니고 이 기록을 분류를 하는 겁니다. 지정기록, 일반기록, 비밀기록 분류를 하는 거죠. 분류를 해서 외장기록으로 넣고 그러고 나서 이 외장기록에 있는 것을 RMS 방식에 의해서 팜스로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시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사본을 했던 거하고는 일단 시스템적으로 내용상 큰 차이는 없다더라도 시스템적으로 틀려진다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가름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이 밝힌 내용만 가지고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인가를 감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대화록을 삭제 지시를 했다라는 추론은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추론이 성립이 안 되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자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오늘 언론 보도에 나오는 그 변호인이나 또 조명기 전 비서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지시나 삭제를 한 것은 전혀 없다라는 부분이 밝혀졌고요. 관련해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도 이제 삭제 운운을 하는 것은 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최종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초안에 대해서도 삭제라는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최종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안이라는 것을 리스트에 뺐을 뿐이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본이 만들어졌으면 초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갖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기 때문에 없앨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원래 사료라고 하는 것은 꼭 정리된 것만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자료도 사료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초안도 얼마든지 보관될 수 있고 만에 하나라도 거기서 내용이 일부라도 다르다라고 한다면 초안과 그 최종본이 그럼 오히려 보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인 분들은 잘 이제 모르시겠지만 외교 정상 간 대화록을 만들 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두로 막 이렇게 정상 간에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그게 이 말을 그대로 옮긴다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다음에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 녹음을 하면서 빠지거나 또는 그 정확하지 않는 게 초안에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오류를 시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불명확한 그러니까 이 녹취록에 나와 있는 불명확한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말을 누가 한 말인데 그 말의 주자 그 당시에 배석자가 있으니까 화자가 약간 틀린 부분은 또 오류를 시정하고 그다음에 님자라든지 또는 뭐 전은이라든지 이와 같이 본질적이지는 않지만
이 외교상 썼던 용어 같은 것은 정확하게 하고 네. 이런 의미의 그러니까 최종본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의 감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정상 간의 대화록을 실제로 완성할 때 해왔던 관례에 맞춰서 정리를 한 겁니다. 예. 그렇다면 실제로 남아야 될 사료로서 가치가 있는 것은 예. 그와 같은 그러니까 오류도 시정되고 또 빠진 부분은 누락된 거는 분명하게 하고 화자가 틀린 거는 화자를 맞추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나 의심이 있다 그러면 예. 이와 같이 하면 됩니다. 초안과 그러니까 최종본과 그리고 국정원에 있는 보관본 네. 이 세 가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게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예. 아니면 뭔가 의도적으로 이걸 뺐는지 어쨌는지 예. 라는 부분을 명쾌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의문 제기는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고요. 네. 지금 그렇다 그러면 초안 또 최종본 국정원에 있는 보관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네. 자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고 그게 뭐냐라는 부분을 확인하면 간명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바로 그런 그건데요. 절차를 밟지 않고 예. 지금 이제 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의도적으로 무슨 부분을 삭제하고 은폐하고 했냐 이런 주장들은 저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더더군다나 현재 이미 나와 있는 그 세 가지가 이제 검찰에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 또 국정원본은 공개돼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세 가지 부분을 확인하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드린 질문은 무슨 지금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그런 맥락에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예.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제로 이게 불리한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수정을 했고 그래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초안을 없앤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자, 이 NLL 대여록 그 실종 사건이 불거졌을 때 계속 일관되게 그러니까 이야기해왔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문서 어떤 보존의 중요성을 극히 강조했던 분이시고 그래서 사소한 메모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보관을 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자, 이런 취지에 입각해서 본다면 초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그것이 그러니까 불명확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서 최종본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굳이 초안은 따로 보관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 바로 이겁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대답을 드리는 건데요. 네. 하나는 지금까지 그 정상 간의 대화록을 그렇게 해서 보관한 예가 별로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아주 누락돼 있거나 거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상회담의 대화록을 보존하거나 보관할 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완비된 것으로 했다는 그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초안이라는 것이 지금 임으로 또 삭제를 해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다만 이관의 리스트 목록에서 뺐던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거기에 대한 판단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은 이제 들으신 시청자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원칙 그러니까 기록을 남겨야 되고 또 사료로서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아예 음원 파일을 공개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이제 대화록을 공개하게 된 것이 굉장히 부득이한 사유였습니다. 사실은 대화록 공개도 안 할 수 있었으면 안 했던 게 맞았던 거고요. 사실은 그게 맞죠. 그런데 이제 대선 전에 이 NLL 발언에 대한 엄청난 진위 공방이 있었고요. 또 국정원에서 임으로 이 대화록을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화록에 대한 내용도 또다시 왜곡 폄훼하고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이와 같이 이미 공개까지 해버린 마당에 그렇다면 국가기록원에 있는 대화록을 보자. 보고 이 논란을 없애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그때 그것만을 보자고 한 것이 아니라 전후 문서를 보자. 적어도 정상 간의 대화를 했다면 사전에 준비했던 내용이 있을 것이고 또 대화를 했으면 그 대화에 따른 후속 조치 실제로 했거든요. 장관급 회담, 장관급 회담 했으니까 NLL과 관련된 전후의 문서를 전문서, 후문서를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대화록 공개도 정말 부득이한 사유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음원을 공개하자고 하는데요. 음원의 경우에는 정상 간의 육성이 이제 목소리나 대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외교적으로 엄청난 악영이 있고 더더군다나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양국 정상의 생생한 대화록이 나온다는 것은 그 큰 결례일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 세계 외교사에 있어서도 정말 안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그걸 그냥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나와 있는 초안과 그다음에 최종본과 그리고 국정원에 보관하고 있는 국정원 보관본 이 3자를 확인하는 게 우선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그러고도 만약에 미진하다면 우리가 어떤 다른 조치를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 3자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의 외교적 간행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체적 그 진실이라는 것들이 다 나타날 수 있는데 또 음원 공개하자. 그러면 쟤들이 이전에 대선 전에 NLL 문제로 문제 삼았던 거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국정원에서 임무로 했던 것에 연장선상에서 정쟁을 하자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거는 국내 정쟁의 문제만이 아니라 외교사나 또 외교 관행에 전혀 안 맞는 그런 부분까지를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안 된다는 거고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초안과 최종본 국정원본을 확인해서 과연 어떤 본질적인 게 있느냐 라는 부분을 저는 정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음원 파일을 주장하는 것도 저희들로서는 일전에 그래왔듯이 근래 한 1, 2년 그래왔듯이 굉장히 그 정쟁을 또 하고자 하는 그런 거여서 정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략적인 공세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검찰이 그 국가기록원에 있는 이지원과 봉화마을에 있었던 이지원 사본을 비교 대전 적이 있었죠. 전에 2008년에 했었습니다. 했었죠. 그런데 그때는 차이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뭐 문서 숫자가 똑같은 개수라는 것이 아니고요. 유의미한 차이가 전혀 없다. 의미 있는 차이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그때 검찰 수사는 부실했던 겁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검찰이 밝혀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이렇게 밝혀야 되는 거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강조 말씀드린 게 저희들이 애초에도 이거 대통령 기록물관에는 저도 이제 열람위원으로 참여했지만 없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없는 경위에 대해서 밝히자는 것은 저희들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다만 그것이 2008년에 또 검찰도 수사하고 올 2월 또 수사해서 애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렇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수사에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공정하게 실제 그 계기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모두의 의원님께서는 검찰이 서둘러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에는 국면 전환용 물타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검찰이 소환 조사를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최종 단계로 가면은 문재인 의원까지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재인 의원이 소환 조사에 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요. 그 문재인 의원님께서 만약에 기록원에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대화록을 열람하자고 주장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그렇겠죠. 문재인 후보께서는 당연히 모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직책이 비서실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관련해서 이것을 무슨 지휘사항을 이행한다든지 또는 그 관련해서 실제로 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다만 직책이 비서실장이라 해서 소환 운운 이렇게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것 역시도 전형적인 정치적인 그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위를 밝히자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관련도 없는 그러면 지금 받는 어떤 경로에 의해서 이게 보고가 됐고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 그러면 없어졌던 부분이 왜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실무자들이나 또 이관을 담당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확인하면 되는 문제를 벌써 뭐 문재인 의원
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로 저행적인 정치 공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의원께서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시네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요. 네. 현재는 검찰의 수사 내지 소환 대상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검찰의 어떤 중간 수사 결과 내용 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리기에는 극히 역부족이고 또한 여기에는 정치적 의도까지 깔려있다 이렇게 되면은 검찰이 설령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클리어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후 그러면 민주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다만 클리어 차원이 없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저희들로서는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끝까지 그 검찰의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기대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 경위에 대해서 아무튼 내단 없이 예. 관련자들을 충분하게 해서 진실이 발견될 것을 원하고 있고 네.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적극 협조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 자꾸 나와서 또 이것이 이제 증폭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막아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무튼 검찰 수사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을 기대하고 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게 하나고요. 그런데 그 검찰 수사 발표 이전에 어떤 이와 같이 자꾸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 나와서 또 다른 일부 사실에 대해서 과장되거나 또 이렇게 오류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 발표나 결과 역시도 공정하게 또 객관적으로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그 지난주에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한참 전에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기를 국가기록원에 없는 걸 확인을 했고 10월 20일경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라고는 전망 기사가 검찰발로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이미 이 보도에 기초해서 본다면 검찰은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이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약간 정말 걱정도 있고 또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판단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판단은 저희들은 현재는 하지 않고요. 정말 저희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기왕에 이제 중간 수사 발표는 저희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기왕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객관적으로 또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그 실체적 진실 발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판단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이후가 되겠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시간입니다. 자, 김종대 편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로 한번 풀어가 볼까요? 자, 이제 지난주인가요? 2일이죠. 그 한미 연례안보 협의회가 열렸어요. 아주 의미 있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날 그 한국에 온 척헤이글 국방장관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3일 날 이번엔 미일 안보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또 아주 의미 있는 발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발끈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 자, 이렇게 한국, 일본으로 이어지는 그 미국의 안보 행보,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보면서 무언가 한반도 주변 정세가 아주 지금 발빠른 어떤 변화의 전환기적 시기에 지금 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우리와 관계된 게 그럼 뭐냐? 그렇죠. 그것만 뽑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아무래도 그 주된 의제는 지난주에 열린 한미 연례안보 협의회 45차 회의예요. 여기에서 이제 의미 있는 그 합의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렇죠. 일단 이걸 중심으로 동북아로 시야를 한번 확대해 보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줄여서 SCM이라고 그러나요? SCM 그러니까 연례안보 협의회입니다. 매년 열리는 거죠. 그렇죠. 자, 가장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우선 우리 정치 지형에서 최대 관심사는 그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 작전권 전환이 예정대로 이루어지느냐 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 권력의 성격까지도 규정해 왔어요. 근데 아무튼 이번에 근데 이제 그 나왔던 얘기는 미국에서 지금까지 손살이 쳤는데 연기하자라는 우리의 주장을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 보자. 네. 라는 수준으로. 네. 자, 그러면 이게 네. 그냥 레토릭이냐? 예. 아니면 진짜로 미국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냐? 일단 이거 진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전작권이 그 연기돼야 된다는 걸 하도 애걸복걸하고 네. 맨날 여기에 그냥 뭐 아주 운명을 걸다시피 하는 한국 정부를 대하니 네. 동맹으로서 미국이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선뜻 한국의 요구를 수용한다고는 얘기할 수 없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저 체면만 차리는 선에서 진지한 검토를 한다고만 얘기를 하자. 이런 선에서 얘기가 됐는데 우리 정부 쪽에서 이제 그 여기 뭐 이탈람에서도 짚었던 그 킬체인이라든지 네. MD라든지 네. 이런 거 그 조기 구축에 노력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른바 밀당을 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네. 실리를 최대한 챙기고 나중에 들어줄 수도 있는 여지 이런 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어요. 그 척 헤이글 장관이 이제 SCM 회의가 열리기 전에 네. 그 한국의 언론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전작권 전환 연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미사일 방어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네. 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그러니까 그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척 헤이글 장관의 단점은 너무 솔직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얘기를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예. 속보이게. 밀당에서는 원래 솔직하면 안 되지. 한국을 미사일 방어 틀로 다 묶어버리고 예. 예, 그러면서 어떤 한국에 대한 어떤 억제력 강화라는 이런 어떤 그걸 저기 명분으로 해서 사실상 미사일 방어로 묶으면서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중국 견제의 최전방 기지로 한국을 삼겠다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MD 기지가 되니까. MD와 전작권을 맞교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맞교환이라는 건 외교적인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예. 예, 맞거래 무슨 막후거래 이런 식으로 인식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렇고 싶은 속마음을 내비친 거란 말이에요. 미국은? 이게. 예. 그걸 오면서 지입으로 얘기했어요. 네. 당연하다는 듯이. 예.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동맹 정책의 핵심이 MD에 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났는데 예. 그걸 전작권 전환 문제하고 연계한다? 이거 참 아주 기가 찰 노릇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전작권 전환을 미사일 방어 체계, 예. 이 킬체인 구축, 또 한국군의 국방비를 더 많이 투자해서 무기 현대화하는 정도를 보고 예. 결정할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열어준 건 뭐야? 이게 사실상 연계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간단히 너 하는 거 보고 너 하는 거 보고. 이거예요? 예. 그런데 그 웃기는 게 그런데 우리가 선뜻 MD에 참여한다고 얘기 못하는 국가잖아요. 예. 또 중국 의식해야 되죠. 중국 의식해야지. 이거 그렇게 선언했다가는 뭐 박근혜 대통령 중국 방문 성과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날부터는 이제 한국도 위험 국가로 찍혀요. 예. 그렇습니까? 예. 중국이 한중 관계의 마지막 레드라인은 한국이 MD 참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네. 이건 오래전부터 우리한테 알려온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MD 참여를 일본같이 노골적으로 하는 나라는 네. 지금의 한중 관계의 레드라인을 넘는다. 금지선을 넘는다. 이러면 재검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또 중국도 니네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이거잖아요 지금. 미국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중국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예, 이게 제가 앞서서 전환기적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MD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성이 드러나고 있어요. 네. 어떤 미중이 한반도를 향해 가지고 두 거인이 두 괴물이 혀를 날름날름하면 네. 우리는 그 중간에 끼어 있다고 지금. 예. 예. 그렇게 돼서 지금 이것이 MD 기지화되면서 어떤 군사 질서를 주축으로 한 네. 냉전형 즉 대중국의 어떤 미국의 질서에 우리가 강하게 결박되면서 예. 무언가 좀 어떤 군사 안보적으로 이 동북아를 바라보느냐 이게 지정학적 접근입니다. 이렇게 보느냐 아니면 이제는 그 모든 세계가 서로 동등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평화와 공존의 새 질서 네. 어떤 그 평평한 세계로 가는 거죠. 플랫 월드라 그래요. 이런 어떤 그 세계로 가느냐 이런 어떤 그 전환기적인 요인의 시점에 놓여 있다. 그 중간에 MD라는 문제가 중심적 의제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는 MD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MD에 대해서요? 예. 거기엔 이중성이 있죠. 우선은 MD의 대상이 북한이냐 중국이냐. 네. 예, 우리가 북한이 지금
핵 터트리고 미사일 맨날 뻥뻥 쏘고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핵미사일의 어떤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건 객관적 사실이거든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떤 식으로든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MD고 또 다른 하나가 킬체인입니다. 네. 이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 전에 마비시키는 건 킬체인, 발사 후에 요격하는 건 MD란 말이죠. 그렇죠. 예. 이걸로 가겠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인데 거기서 MD로 가겠다는 말을 못 하니까 뭐라고 말을 바꾸냐 하면은 한국형 MD로 가겠다. 예. 그래서 미국의 MD와 한국형 MD는 다른 것처럼 얘기를 하죠. 물론 미국은 이 말을 이해 못해. 그러니까 그 한국이 지어낸 말인데 그래도 척헤이글 장관이 한국형 MD 구축에 공감을 표시한다고 이번에 공동성명에 명기를 하면서 그 뒤에 말을 한마디 더 했어요. 네. 그러나 미국 MD하고 상호 운용성이 중요하다. 상호 운용성 이 말을 아마 청취자분들은 어렵게 들리실 건데 영어로 인터오퍼러빌리티라 그래요. 영어가 더 어려워요. 영어가. 예. 아, 참 내가 참 그 좀 아는 체 좀 한다고 또 뭘 발음도 별로 안 좋으면서. 내가 뭐 영어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면 뭐 그 정도면 알아들어야지 뭘 또. 그러니까 상호 운용성. 상호 운용성이란 게 뭐냐? 예.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호환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 한글 문서 쭉 긁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프로세서에도 띄울 수 있잖아. 예. 이런 걸 호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같이 써먹는 거예요. 공동의 그 운영 환경에서. 그러면 그게 뭐 한국형 MD나 미국형 MD나 그게 그 저 어떤 그 공통의 어떤 그 인프라에서 움직이는 건데 이걸 한국형, 미국형 구분하는 것도 웃기지만 아니 그러니까 한국형 MD를 언급하는 것은 중국을 의식했기 때문 아니에요. 그것 그런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중국이 한국형 MD라고 앞에 한국형 세 글자 붙는다고 고지고대로 믿느냐라는 거지. 그런데 다소 언술적 의미지만은 중국도 그렇게 되면은 좀 이해해주는 측면은 있죠. 왜요? 우선은 저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예. 이런 정도의 우리 자위적 조치에 시급하다고 얘기하는 데 대해서는 그 나라의 주권이니까 좀 건드리기가 뭐한 게 있다고. 예.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미국 MD하고는 좀 별도로 해서 가겠다는 것은 중국을 의식해서 우리가 하는 얘기고 예. 중국도 그런 걸 예의주시해서 보면서 어떤 거 발언을 삼가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한국형 MD가 저기 적절한 개념이냐? 이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가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지 한국형 MD라는 게 어디 있냐고 전 세계에. 네. 그다음에 저기 MD 뭐 저기 킬체인 한다고 북한 핵미사일이 대비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나는 이 점에서는 정몽준 의원하고 의견이 같아요. 예. 정몽준 의원은 MD 킬체인 다 소용없다. 핵에는 핵밖에 저기 대응할 게 없기 때문에 예. 핵무장을 하자 이 주장인데 그 전제 조건 핵무장을 하자는 걸 빼고는 내가 정몽준 의원하고 의견이 같다고. MD 킬체인 해봤자 네. 그걸 방어하거나 뭐 대응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인 게 예. 북한의 핵미사일이 도대체 어디서 발사되는데 예. 뭐 지금 킬체인 만든다 그러면서는 이동식 발사대를 때려 부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예. 뭐 스텔스 전투기를 사서 영변 핵시설을 때려 부순다 이 얘기도 해요. 예. 그러면 영변에서 미사일이 발사됩니까? 이미 딴 데로 옮겼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동식 발사대라는데 그게 뭡니까 실체가? 설령 이동식 발사대 때려 부순다고 칩시다. 그게 그렇게 효율적입니까? 진짜 미사일 사일로가 어디 있을까? 제가 보기엔 그 둘 다 아니에요. 저 백두산이 있는데 예. 지하 깊숙한 데 있어요. 무슨 뭐 갑자기 아직까 마징가 제트급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요. 아니 그래서 거기에 핵 화학무기 기지가 많아서 그래서 미국이 백두산 화산 폭발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아, 백두산에 진짜로 기지가 있다고? 아 있다니까 많이 뚫어놨다니까. 아 진짜요? 네. 아 이게 마징가 제트급이 아니고 진짜로? 마징가 제트하고 비슷하네 뭐. 지하 기지에서 나오는 건 똑같지 뭐. 아 혹시 그럼 백두산에서 화산 활동이 그 기지 건설하고 무슨 상관관계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미국이 백두산의 화산 폭발 가능성에 대해서 미 정보기관이나 연구소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연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거기에 저기 북한의 어떤 대량 살상 무기의 어떤 시설과 저장소가 많다고 보기 때문이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무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것만 들었는데 백두산 얘기는 저는 처음 아니 들어요. 무수단리는 저기 기자들도 가고 뭐 막 동창리 무수단리 네. 가서 발사 시험 구경도 하고 네. 그 수직 발사되고 바닷가에 그 저 드러난 거 아니에요. 예. 위성 사진에 다 나오는 거고. 예. 북한이 미쳤다고 그런 데서 미사일을 발사하겠어요? 안 들키는 데서 하지. 아, 나 답답해 내가. 아 물론 그 말은 맞는데 어. 근데 그 백두산 많이 파괴됐겠네 그러면.
구멍을 많이 뚫어서 그러니까요. 안에 이제 숨구멍이 많이 되니까 이게 또 화산 활동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나도 몰라. 지질학자가 아니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런 어떤 그 군사 요충지로 그런 산악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어디서 미사일 사일로가 있는지는 아직 우리 정보기관이 파악을 못했어요. 아니 백두산 깊숙이 기지 만들어 놓고 하면 킬체인 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뭘 킬한다는 거고 뭘 체인을 돌린다는 건지 내가 예. 참 아리송하게 짝이 없는. 예. 예, 저는 이 점에서 정몽준 의원하고 의견이 같아요. MD 같은 경우도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뭐 북한에서 남한 넘어오는데 뭐 얼마나 걸린다고 어떻게 때리냐. 그게 또 정면으로 때려야 된다고 그랬죠. 저번에 측면에서 때려봤자 소용없다고 했죠. 아니 그건 떨어질 때 그 쏘는 자 입장에서 얘기고 직각으로 떨어져야 포탄이 잘 터진다 이 얘기한 거고. 이거 내가 이게 군사 여기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우리 사회 보시는 김종배 씨까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명확하게. 직각으로 때려야 된다는 것은 이제 그 쏘는 입장. 네. 그다음에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비슷한 건데 그건 뭐냐면은 쏘는 각도가 사이드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미사일은 못 때리고 네. 마주 보고 때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방어하려면 청와대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정부 청사, 과천 청사를 방어하려면 뭐 과천까지는 안 날라오겠지만 그 과천 청사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면은 방어할 때 전국토에 다 깔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마치 서울을 무슨 방어하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우리가 비춰지지만 서울에 도대체 얼마를 깔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 아이언돔이라고 이스라엘 대공 방어 체계를 도입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이름이 뭐요? 아이언돔. 그러니까 강철 지붕. 예. 이걸 도입한다는 거 얘기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이 이제 헤즈볼라 같은 무장 집단이 그 다량의 로켓탄을 발사하면 더 많은 포탄을 와르르 발사해서 어떤 화망을 형성해가지고 방어한다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중에서 서로 부닥쳐서 터지게.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무슨 포탄, 미사일 뭐 이런 것이 다 방어가 되는 것처럼 오인을 하기 쉬운데 우선 천문학적인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것이 군사적인 실효성, 그러니까요. 어떤 기술적인 어떤 성공 가능성 이런 것들은 전부 미지수고 설령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나라 국방비 다 거기에 쏟아 부어도 사실은 모자랍니다. 아무튼 이번에 그 SCM에서 그러면 이 전자권 전환 연기와 MD 도입이 맛 바꿔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점이 됐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맞바꾼다는 식의 표현보다는 미국 같은 강대국들은 말이죠. 우리의 어떤 요구를 자기네 전략에 활용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네. 강대국은 옵션이 많아요. 선택권이. 그게 장사죠. 뭐. 예, 미국은 그런 능력이 탁월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요구하면 그래? 거기에 맞춰줄 테니 대신 미국의 큰 이런 전략을 한번 니들도 고민해봐라. 네. 이러면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한 발 두 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전자권하고 MD가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이런 하나의 어떤 그 배경을 형성한다고 보고 또 이번에 미국이 이제 한국에 맞춤형 억제 전략을 최종 승인해 줬단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핵 미사일 등 여러 가지 위협이 있잖아요. 이걸 시나리오를 다 짜서 거기에 맞는 각각의 억제력, 이걸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제 한국에 제공하고 한미가 공동 발전시킨다 이런 취지가 됩니다. 또 미국은 그 이전에 확장 억제력이라는 걸 한국에 제공한다고 해서 유사한 대한 방위 공약을 표방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러는 와중에서도 미국 한미 간의 어떤 확장 억제 위원회가 열리면 역시 미국의 관심사는 MD였습니다. 그 확장 억제의 한 분과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하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이라고. 이게 맞춤형 억제에 들어가 있다고. 이런 것을 우선시해서 접근하다 보면은 우리가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는 것이 결국은 MD로 가는 이런 식의 어떤 그 경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그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한국형 MD건 뭐건 떠나서 미국 내에서도 MD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많지 않습니까? 30년간 논쟁만 해왔죠. 그렇죠. 근데 미국은 MD 체계를 구축을 하면 자기네 나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모두 요격을 해서 자기 나라는 안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믿고 있어요.
이 MD가 과연 어떤 그 실효성이 있는 거냐.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지? 왜 1년마다 반도체 칩의 메모리 용량이 2배씩 늘어나는 거 법칙? 예, 무슨 법칙이라고 듣긴 가만히 했어요. 있자. 내가 이거 아주 쉬운 건데 내가 이거 이렇게 생각이 안 나네. 그게 아마 삼성전자 사장 이름을 딴 암호계의 법칙일 텐데. 아니 영어로 돼 있지. 그런가요? 어. 아무튼 근데. 이 얘기 때문에 아마 댓글 무지 올라올 거야. 이것도 모르냐고. 댓글에 다 답이 나와요. 이거 방송 끝나면은. 뭐 세상이라 어떻게 다 알겠어요. 아니,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래. 예. 뭐하면 이거 편집해버릴게. 예. 근데 뭐냐면은 기술의 발전은 어느 날 비약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는 시각이죠. 예. MD가 지난 30년간 실패했어요. 예. 근데 언젠가는 성공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반도체 칩이 1년마다 2배 기억 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어느 날 갑자기 작품이 나오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게놈 지도 같은 경우도 6년간 그 게놈 지도를 만드는데 마지막 1년에 다 만들었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 MD가 실효성이 있는 건 그런 식의 주술적 논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 좋아 그러면 구축할 텐데 네.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구축할 텐데 네. 일단 실효성이 완전히 검증이 되고 네. 명중률 100%가 되면 그때 할게. 이러면 되잖아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얘기죠. 단순한 얘기고 사실은 또 맞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 전체를 하나의 동맹을 네트워크화하는 어떤 그 하나의 과정으로 MD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홀로 MD라는 건 없어요. 일본 끌어들이고 한국 끌어들이고 그죠? 체코 끌어들이고 유고슬라비아 끌어들이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 나토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유럽에서는 MD 문제로 러시아하고 갈등을 겪었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하고 이제 MD로 얘기를 해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이 구도로 이제 유럽과 아시아에서 똑같은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냐? 그러면 실효성이 없으면 미국과 중국이 반발할 이유가 없지.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실효성이 없고 미국이 달러만 그냥 허공에 내버리는 계획인데 미국, 중국은 코너에 부르고 있으면 되지. 러시아하고 중국. 러시아가 중국이 미국 거 저 삽질하는데 잘 됐다, 그지? 야,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강대국 정치는 그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저게 성공할지도 모르고 또 이것이 사실상 이런 과정을 통해서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 미국이 자기들을 적대시하는 이런 군사 정책이 발전한다고 보기 때문에 반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다음 날 열린 미일 안보 연례 협의 얘기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집단 방위 얘기가 다시 나왔고 미국이 지지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집단 자위권인데 그렇죠. 예,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위권은 국가의 주권이고 국가들끼리는 집단적인 자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집단 자위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동맹이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공격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일본은 국내법에 이제 그 미일 가이드라인, 안보 가이드라인을 이미 예전부터 발전시켜 오는데 한반도 유사 사태를 상정하고 있다. 그렇죠. 또 어쩌면 대만 유사 사태도 상정하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변 사태로 인식되면 집단 자위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어떤 일본의 주변에 자기네 어떤 우방국이 공격받으면 일본도 군사적인 어떤 대응에 참여할 수 있다. 네. 우리는 뭐 참여하라는 그 요청도 안 하는데 지들이 참여하겠대. 예. 예, 아주 일방적인 사고 방식이고 그건 일본의 어떤 평화 헌법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거예요. 예.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어떤 중국의 신기를 거슬리는 발언은 뭐였냐면은 센카쿠 열도도 미일 방위 조약 범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게 심각한 얘기죠, 사실은. 예, 이건 중일 간의 영토 분쟁에 개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그걸 자기네 이익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일련의 미국의 행보는 아시아에서의 어떤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의 어떤 그 협력 정도를 가일층 강화하는 쪽으로 급속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토 분쟁에 개입하죠. 일본이 이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죠. 한국, 일본과 MD를 구축하죠. 이 모든 일련의 활동을 다 합쳐서 볼 때 우리가 과연 이 흐름이 의미하는 게 뭐겠냐고 한번 보면은 이건 한미일 삼각 군사 일체화로 가는 중국 견제의 최전방 지역화. 그렇죠. 예, 이것으로 봤을 때 이게 장차 우리 어떤 국가 이익과 미래에 미칠 영향이 뭔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네. 마침 중국이 반발을 했고 미일이 아주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중국의 반발은 앞으로 어떤 영향을 초래할까? 앞으로 국제 외교에서
중국이 더욱더 북한 편을 들고 예. 그러면서 북한을 자기네 동맹으로 결박하는 정책이 강화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왜? 한미일이 뭉치니까 그렇죠. 중국은 북한을 또 끌어들여서 자기네 동맹으로 그 지원해주겠다는 이런 어떤 가시적인 현상이 더 강화되는 건데 우리가 그런 현상이 3년 전에 아주 최고조에 달했었다고. 그때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유엔 안보리에서 남북이 외교 전쟁을 진행하고 있을 때 중국이 결국은 북한 편을 들어줬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때 미중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게 한 3년간 풀렸어요. 그러면서 협력의 분위기로 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의 행보는 마치 2010년 상황을 재현하는 이런 어떤 소지를 만든다 이게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보겠어요? 결국은 미중이라는 거인이 싸울 때 남북 관계가 거기에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마침 북한이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방이 시작됐다는 거. 이런 점들이 따로따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다 연관돼서 지금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일본이 집단 자유권 헌법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헌법을 해석을 달리해서 그래서 해석 개헌이죠. 그렇죠. 집단 자유권을 실제화시키는데 상당히 계속 움직임을 보여온 것은 공지의 사실인데 네. 미국이 이번에 그거에 대해서 지지한다라고 언명한 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겁니까? 자, 지금까지 이제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이런 군사 대국화 집단 자위권에 대해서 이거 전후 질서를 완전히 부정하는 네. 어떤 반역사적인 어떤 행보라고 봤는데 저런 어떤 배경에 미국이 배후에서 펌프질하는 거 아니냐, 미국이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가져온 걸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다는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런 어떤 의심이 이제는 객관적 사실로 바뀐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때 이제 미국의 의도는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피보트 아시아 또 아시아에서의 재균형 이걸 그냥 자기 길로 가겠다. 말이 좋아. 재균형이 이제 중국 견제다. 노골화된다는 뜻이고 여기에 동맹으로 포섭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일본뿐이겠어요. 앞으로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이런 어떤 동남아 국가들에도 동일한 어떤 군사 협력의 어떤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강화할 것이고. 그러면 중국은 이건 자기네를 고립화하는 정책이라고 보겠죠. 그때 미중 관계가 그냥 심각하게 흔들려요. 이거는 뭐냐면 미국 내 공세적 현실주의자들 말하자면은 중국과는 언젠가 불가피하게 충돌한다고 믿는 이 국제 관계를 비관적으로 보는 현실주의자들의 작품입니다. 네. 자유주의자들은 협력을 좋아해요. 그러나 현실주의자는 언젠가 충돌한다고 보고 힘밖에 믿을 게 없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워싱턴을 점령했어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공세적 현실주의자인 존 미어샤이머 교수 같은 사람은 미중은 필연적으로 충돌한다는 기본 가정하에서 지금부터 이제 한국 보고도 너 어느 편에 설래? 중국 편이야? 우리 편이야? 이렇게 질문을 강요하고 반협박적인 발언도 일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가정교사였어요. 한국에 와서 우리 외교부에서 강연하고 청와대 가서 대통령 만났어요. 그러면은 우리 정책이 조선일보 논조가 확 달라져. 이제는 중국에 연명해서 부속품처럼 굴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동맹 강화할 것인가 이런 사설 나온다고 조선일보에 도냐 뭐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부 못 자르서 딱 선택하라는 게 이자들의 어떤 전술이자 세계관이고 이 동북아 지역을 보는 시각입니다. 여기에서 재균형 정책이 나와. 이런 자들한테서 배운 미국 가서 유학해가지고 이런 자들한테서 배운 정치학 박사들이 우리 국내에서 다 국제정치학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내가 보니까 국제정치학 우리나라 박사들 교수들 다 미국 가서 그 사람들한테 배웠어요. 오, 그래요? 네. 맨날 그 이론만 가르쳐. 김종대 편장은 아니잖아. 김종대 편장은 심사니까 그죠? 내가 그런 거 싫어서 나는 공부를 안 한 거지. 에이, 또 그런 식으로 또 경강부회를 하고 그게 싫어서 공부를 안 하기는. 아니 하기 싫어서 안 했지 그냥. 아니 많은 돈 내버리고 엉뚱한 철학을 가질 바에야 돈 아껴가면서 안 배우는 게 왜 교수가 그 사람밖에 없습니까? 아닌 사람도 가끔 있는데 상대적 소수죠. 그다음에 중국 가서 정치학 공부하잖아.
저기 거기서 중국 전문가 돼서 오면 취직 잘 될 것 같지. 아니 미국 가서 중국을 공부해야 그 사람이 국내에서 중국 전문가로 행세를 해. 그러니까 그게 중국 가서 공부하면 안 돼. 우리나라 문제예요. 이른바 이 그 학벌이라고 하는 게 어느 대학 나왔느냐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그 이 아주 그 커넥션 구조, 그죠? 특정 학파나 이런 것들이 커넥션을 형성해 버리면서 아닌 경우는 완전히 배제해 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그 수단이 중국 가서 공부하면은 영어 논문에 글을 못 쓴다고 영어 저널에 중국어로 주로 공부하니까. 그런데 영어 저널에 저 논문을 몇 개 실었느냐가 교수 임용 기준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그 중국 전문가가 나올 수가 없는데 미국 가서 중국을 전공하면 요거는 중국 전문가래. 그래가지고 걔들이 잘 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수입된 그 이론들 말입니다. 엄밀하게 따집시다. 저기 지금 그런 국제 정치학이 어떻게 이론입니까? 이데올로기지. 그건 이데올로기예요. 이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중국과의 관계를 비관적으로 보면서 세게 충돌해서 한미 동맹을 가져가야 되고 이런 거 말입니다. 이건 담론이고 이데올로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어떻게 한 가지 이론 그것만이 그게 답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론이 될 수 있습니까? 그죠? 그건 이론의 요건이 안 돼요.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이데올로기가 마치 정통 이론으로 포장이 돼서 학생들한테 그것이 어떤 그 영향을 주는 이런 게 어떤 그 오늘날 학계의 분위기라는데 제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으면서 나같이 외곽에 있어야 이게 보인다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어떻게 썼어? 주류 학자들하고 못 어울리니까 석사 학위도 못 받은 상태에서 그 논문 지필이 들어간 거 아니야, 그죠? 갑자기 아인슈타인급으로 올라가시고. 그래서 특허국 직원하면서, 그지? 그러면서 그 저 낮에는 돈 벌고 밤에 쓴 게 그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그 주류에서 배제된 어떻게 보면은 시대에 좀 이단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왜 그 말씀을 하세요 지금? 그러면 뭔 얘기하다 우리 여기까지 왔지 지금? 미국의 어떤 교수 미어샤이머 얘기했었구나. 그래서 그자들이 그 미중 관계를 지금 저기 그렇게 어떤 비관적으로 보고 조선일보 사설은 우리가 중국이 부상하면서 평화적으로 협력한다? 웃기지 마라. 언젠간 충돌한다. 이런 사상을 바이러스처럼 우리 사회에 뿌려대는, 그죠? 그런 이데올로그들이 오늘날 이 어떤 그 한미일 삼각동맹의 하나의 기본 사상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구한말 상황하고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 이제 그 단순해서 이야기까지는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주변 열강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긴박하고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만은 엄연한 사실이고 여기에 일본까지 지금 이제 숟가락 얹고 있는 것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의 스탠스는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미국도 야 니네 어떻게 하는지 볼게. 중국도 니네 어떻게 하는지 볼게. 여기서 사실은 스탠스 잡느라는 게 그렇게 사실은 또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군사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국가들 예를 들어 뭐 동맹 강화해서 어쩌겠다 뭘 어쩌겠다 이 군사적으로 공격적인 의도를 표출하는 국가들은 그 공격적인 언사가 자기의 강점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약점을 표출하는 겁니다. 자기가 뭐가 부족하니까 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말뿐이에요. 미중이 싸우고 싶으면 그럼 지들이 어디 가서 안 보이는 데서 싸우라고. 우리는 협력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높은 결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강대국은 이렇지만 다 요즘 미국 돈도 없어 쩔쩔매고 뭐 하지만 한반도 정세의 주인이 누구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북한하고 또 우리가 주변국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선구적인 노력을 통해 내가 정세를 주도하겠다.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하겠다. 우선 이런 결의가 나와야 돼. 근데 그 바탕 위에 노태우도 북방 정책을 했고 김대중도 남북 화해 정책을 했고 이런 거는 그 결의에서 시작된 거예요.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정부는 상황에 끌려다니고 눈치 보는 정부예요. 이러면서는 안 돼. 이러다간 삼각동맹에 끌려가게 돼 있어. 그런데 그 말씀은 맞는데 그 얘기도 나온 지 오래된 이야기고 하지만 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또 다 아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거죠. 국민적 인식인데 자, 우리 국민들이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 남북이 손을 잡고 한반도의 어떤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가야만 된다. 그리고 그것이 단위의 차원이 아니라 대단히 심각한
현실적 요인에 비롯되는 불가피한 선택이고 반드시 해야만 되는 선택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예. 어떤 이렇게 변해하느냐 하면은 어떤 그 안보 위협이 북한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그 고조가 되면 국민들이 자신감을 잃고 아이고 미국이라도 좀 매달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쪽으로 기울어져요. 반면에 남북 관계가 안정이 되면 그러면서 위협을 서로 주고받는 언사가 잦아들면 이때는 우리가 뭔가 미국 없이도 우리가 한번 주도해보자 이런 어떤 것들이 또 고조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불안해지면 어떤 안보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불안해지고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매달리게 됩니다. 자꾸 어떤 거 안전한 데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그 답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도 저렇게 가는 것은 국민적 압력이 그러니까 거센다라고 하면 저렇게 가지는 못 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은 그건데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굳이 꼭 통일할 필요 있느냐.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따로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느냐. 그게 지금 국민 정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또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남북 관계가 되면 아이고 맨날 나오는 얘기. 그러면서 별로 신경 안 써버리고 뭐 어떻게 풀리겠지라고 하는 네. 이러한 정서와 인식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어떤 그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넓어지는 거지. 넓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네. 저는 그 점을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한반도의 상황이 지금 상당히 그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퍼져야만이 예. 그거에 대한 관심이 유발이 되고 거기서 국민적 태도가 결정이 되면서 정부를 압박해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첫 출발이 지금 제대로 첫 기반이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제대로 지금 구축이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제 얘기는. 앞으로 내가 질문하고 귀하가 답변하는 걸로 하지. 그러니까 공감 안 하세요? 아니 난 공감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질문만 하고 싶어요. 다 정리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 아니 그 가만 있어봐. 지금 우린 뭐 하는 거야? 그러게. 아니 마무리 국면에 왔어. 마무리 국면에 안다고. 왔는데 저는 이것이 그래서 이제 남북 문제도 제가 볼 때는 당위론적 차원에서 같은 민족이니까 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들어갔을 때 설득 포인트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역시 공동의 이익을 따져봐야죠. 바로 그거죠. 공동의 이익인데 북한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북한 딜레마라는 건 뭡니까? 이 자기네 이익은 역시 경제예요. 그러는데 대외적으로 자기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 때문에 경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적대시 정책을 해결하려니 핵무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위적 차원에서. 그런데 핵무장을 하니까 경제가 더한데 이게 북한이 빠져든 수렁이자 딜레마잖아요. 이 딜레마의 악순환의 구조를 어디선가 끊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관리해줘야 돼요. 그런데 관리해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내가 지금 아주 열받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이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되고 나가서 더 나아가서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됐을 때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삶이나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이익으로 오느냐. 저는 747이라고 봅니다. 이익으로 오느냐에 대한 그림을 그려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구체적인 현실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건데 같은 민족이니까라고 하는 어떤 당위적 차원에서 접근에 들어가면 좀 실용적이질 못하다. 그렇지, 바로 그거죠. 예, 그거는 중국 때만 보면은 맞아요. 중국 때만 이념적 용어 한 마디도 안 쓰고 요즘 통일이란 말, 독립이란 말 아무것도 안 하고 슬쩍슬쩍 경제적으로 엮어가지고 에크파라는 걸 체결해서 그 저기 미래 어떤 공동 번영의 이익이 제기되니까 마잉주 총통이 황금의 10년 시대를 열겠다. 여기에 대만 국민들이 그 청사진을 보고 가는 거거든. 그래서 성공했거든. 자, 이런 어떤 그 모델도 있는데 우리나라 남북 관계에 맨날 민족 따지고 평화 따지고 무슨 뭐 정치 군사적인 구호가 그냥 홍수를 이루는데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비실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2년까지 곁들여가면서 무슨 뭐 반북이니 종북이니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결국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리끼리 그냥 분열시키고 그렇죠. 파괴하고 일단은 자기 파괴적 속성을 우리 사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담론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참 쉬우면서도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너무 당연하신 말씀인데. 그렇죠. 예, 친죽 갔어야 되는데,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백유나 부녀가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정치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을 강인함, 생각이 다른 자를 감싸 안는 따뜻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정치의 즐거움은 완벽한 시대의 우울증 치료제입니다. 오연우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네, 앞서서 NLL 대화록 이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SNS 한 뉴스를 통해서 네티즌 여러분들의 반응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가지 갑갑함이 있습니다. 첫째, 1년 됐습니다. 이 논란이 불거진 지 1년이 됐는데 이 사안이 1년이 넘도록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고 공방이 되어야 되는 사안인지에 대한 갑갑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 관계가 정확히 정리가 된다면 좋겠는데 과연 이 팩트 관계, 사실 관계가 검찰 수사가 끝난다고 해서 정리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갑갑함도 솔직히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